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존니 대표님을 다시 모셨는데요. 이번에는 존니 대표님께서 세 번째 책을 쓰셨어요. 그렇죠?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오늘은 저자로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벌써 경제경영 2위로 올랐다는 좋은 이야기가 어제 나온 책이죠, 이게? 네네네. 이틀 만에 그냥 네네. 급성장한, 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기를. 오늘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서 흥미로운 주제 몇 가지 좀 뽑아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대표님께서는 이 책에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세 가지를 언급하셨거든요. 그게 뭔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부분의 그 한국이 좀 심각한 게 네. 그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노인층의 빈곤율이 높고 또 노인층이 그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금액적으로 큰 것들 세 개. 왜 한국 사람만 유일하게 노후 준비가 안 될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금액을 따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사교육비.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사교육비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그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거를 가장 이익이 나오지 않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쓰는 거죠. 그게 사교육비거든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한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부자 될 확률하고는 지극히 관계가 없는 건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융 문맹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돈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게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사람들한테 자동차 팔아라. 저는 자동차 갖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 타도 되고 버스 타고도 되고 특히 서울은 못 가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정말로 가기 어려운 데라도 택시값이 굉장히 싸요. 그리고 안전하고. 근데 놀랍게도 전부 그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는 거. 그래서 이게 그 개개인의 부를 굉장히 빨리 갉아먹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투자를 했으면 노후 준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습관. 그냥 부자처럼 보이려고 가난해진다. 그래서 부자처럼 보이려고 비싼 그 디자이너 백을 산다든가 어떤 그 럭셔리한 걸 산다든가 외제차를 산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한국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그 강연을 가면서 젊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희망으로 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 우리 처음에 악플이 많이 달렸었는데 지금은 막 대표님을 응원하는 글들도 많이 달리거든요. 네, 맞아요. 아까 제가 저 방송 전에 잠깐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국민연금의 책임자로 존니 대표님을 보내야 된다. 투자를 많이 하게. 그랬더니 아주 그건 안 된다. 네, 돈을 더 벌고 싶어요. 네, 대표님은 돈을 더 버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네.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장기 투자와 관련해서 올바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에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댓글들을 감사하죠. 보면. 예. 지금 근데 금융 문맹 뭐 자주 말씀하셨지만 이 금융 문맹은 질병이자 악성 전염병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유가 왜일까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돈에 대한 그런 철학이 없는 사람이 주위에 옮기게 되죠. 옆에 친척한테, 가족한테도 그렇게 옮기게 되고 그 동네가 또 그 당연시 여기게 되고 그게 이제 온 나라를 마비를 시키는 거죠. 그게 일본이 좋은 예죠. 일본은 그 많은 돈이 기업에 들어가고 그 기업이 그것 때문에 그 이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그가 계속 부가가치가 늘어나야 되는데 일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동안 일본을 보면 계속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이 너무 빨리 일본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미스테이크 한 거를 한국은 답습하면 안 된다. 그런 게 너무 절실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미국의 유태인처럼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돈을 가르쳐 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은 초등학교 교사님들이 저한테 아이들한테 주식 강연을 하고 싶은데 와서 좀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죠. 근데 연락이 다시 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절대 불가. 아이들한테 주식을 가르치면 안 된다. 왜 도박을 가르치냐. 그게 이제 전염병인 거예요. 그분은 그걸 확고하게 믿는데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대부분 아버지가 주식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들도 그거를 믿게 되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전염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부정적인 생각이 퍼져나가니까. 그럼요. 예. 특히 금융은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쓰는 것도 전염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옆에 내 친구가 부자도 아닌데 어떤 외국의 그 디자이너 브랜드 있는 백을 샀을 때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쓴 거거든요. 100만 원 쓴 거를. 근데 그거를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것도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전염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미국의 특히 그 흑인들이 더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운동화를 마이클 조단 운동화를 막 500불 굉장히 흑인한테 큰 돈이잖아요. 네. 근데 흑인들은 그걸 사요. 근데 조금이라도 영리한 사람들은 그런 돈을 쓰지 않죠. 너무 아까운 돈이죠. 그게 전염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일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이 망한 이유는 뭐 돈이 그 주식, 그러니까 금융 기업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부동산과 이쪽으로 갔다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부동산이 자꾸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다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냐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건 사실은 착시 현상이에요. 부동산이 더 올라가서 그거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30년 동안 주식을 투자한 사람과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이 비교했을 때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30년 전에 주식에 투자했으면 만약에 100만 원 투자했으면 약 2,800만 원이에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한 600만 원? 근데 사람들은 이 단기간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막연하게나마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아. 그게 이제 그 신념 같은 게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주식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 나라의 자본주의가 그 작동하지 않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건 확장성에 투자하는 거예요. 매출이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나고 하는 거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누군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2억에 사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전혀 그 나라의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부동산은. 그래서 많은 정책을 쓰고 그 돈이 주시장에 들어오는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업이 창출되고 근데 일본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난하게 됐고 지금은 그게 심각하게 됐죠. 근데 한국이 지금 부동산 비중이 80%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동산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 일본의 부동산이 동경에 있는 경우 30년 전에 100이었다 그러면 지금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가 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특정 지역이 올라가니까 착시 현상을 하죠. 지방에 가보세요. 엄청나게 싼 집 많아요. 그런 착시 현상이라고 봐요. 네. 네. 그러면 대표님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어느 시점서부터는 부동산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예. 하지만 그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이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편견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식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 주식은 위험한 거다, 예. 도박이다. 예, 저는 주식이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이 안 하는 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주식 투자 안 하면 노후 준비 안 됩니다. 그거는 아주 진리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으면 나는 육체는 늙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성적평가입니다. 그런 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노인 측의 빈곤율이 세계 1인 거예요. 그 내가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임원진이나 종업원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 일하는 거 그런 시스템을
미국은 진작 안 거고 유태인은 더 많이 알아서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게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 그 이제 50대 넘으신 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면 다 고개를 끄덕여요. 맞아, 내가 그걸 했었어야 돼. 근데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중고등학교 가면 너무 놀랄 정도로 돈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 돈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돈은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어떤 경우는 돈을 경멸하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건 심각하다. 정말 이렇게 가면 저는 일본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끔찍하죠.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젊은 사람들 자살. 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나 부자 될 수 있고 누구나 일찍 시작해야 되고 근데 주식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편견을 갖게 된 것은 이제까지 그런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이 손해를 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번 거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텐데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세요? 주식을 한 게 아니라 도박을 했죠.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 예,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주식 투자했을 때 대부분의 손해를 보는 이유는 너무 일찍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내가 주식 투자하는 그 기술이 많은 사람들이 기술로 생각하잖아요. 기술이 언제 파는가를 빨리 알아내는 거를 착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일찍 팔아서 그래요. 그리고 20% 올라가면 얼른 팔고 또 20% 손해보면 손절매라고 그러고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죠. 그 기업이 확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지금은 뭐 1조인데 10년 지났더니 10조가 되더라. 그럼 주식 가격도 비슷하게 10조 가는 거, 10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라는 거고, 그때 복리 효과를 누리라는 거고, 그렇게 했었으면 다 손해 안 봤어요. 대부분의 케이스. 근데 그냥 급하죠. 팔고 사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꾸로 가게 돼 있거든요. 올라가면은 빨리 빼고 싶고, 근데 더 올라가고, 또 떨어지면은 또 얼른 이제 손절 매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고 또 하나 문제는 많은 매스컴이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대부분 단기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올라갈 주식이 뭐고 또 뭐 20% 벌면 또 딴 걸로 옮겨 타라 그러고 이제 금융기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들이 이게 그 단타라고 하죠. 네, 단타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그러한 잘못된 투자 습관.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가치 있는 것보다는 좀 네, 리스크 있는. 그렇죠. 네. 근데 절대로 성공 못하죠. 네. 도박해서 성공 못하는 건 똑같죠. 대표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취직을 해서 아침에 출근을 일찍 해서 오후에 이제 퇴근하고 그거는 내가 내 시간과 노력을 해서 그 대가를 받잖아요. 네. 그거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 내가 부자가 될 확률은 없죠. 대신에 내가 어딘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주식에 투자했을 때는 내가 어디 여행을 가든 잠을 자건 그 회사는 계속 부를 창출하고 노력하잖아요. 네. 나는 각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아무도 안 해도 그 누군가가 내 노를 위해서 일을 한다니까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중을 점점 늘리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취직을 내가 하면 지금 100%가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월급의 10%를 주식에 투자했다든가 일정 하면은 점점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점점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다음에 은퇴할 때쯤 되면 대부분의 돈이 남이 일한 거가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대표님은 은퇴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동안 은퇴 전까지는 계속 투자 그렇죠. 보유해야 된다. 항상 투자가 돼야 되죠. 그리고 주식 투자는 무조건 노후 준비예요. 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테크라고 그러는데 재테크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머스트예요. 머스트고 그 다음에 내 노후를 위한 목적은 유일하게 노후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래 살잖아요. 네. 그래서 더 오래 투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회가 뭐라 그럴까요? 경제가 점점 이게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이 된다. 그러면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 성장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럼 결국 주식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죠. 모든 게 상대적이죠. 옛날에는 주식 시장이 더 올라가는 거는 은행 이자보다는 주식이 무조건 좋게 돼 있거든요. 자본주의 기본 원리잖아요.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주식은 좀 둔화가 될 수 있지만은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 치더라도 주식이 훨씬 나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줄은 아닌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 그 회사가 돈을 더 덜 벌 것이다. 그거는 극히 일부만 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계가 노동을 대신할 거고, 그러면 기계 만드는 회사는 돈 잘 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돈을 버는 데는 생기게 돼 있고, 또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거 돈을 엄청나게 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발전하면서 항상 기회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과거의 어떤 투자 잣대가 아니라 그런 바뀌는 사회에 맞춰서 그런 회사를 찾아내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기회는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그 기회를 포착하는 거는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네. 대표님은 일본 아까 잠깐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실패를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너무 안타깝죠. 한국은 제가 볼 때 엄청난 기회의 나라예요. 어떤 면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요. 한국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외를 많이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각 나라를 비교해 보는데 딱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중에 하나가 유태인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유태인보다 한국 사람이 더 똑똑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면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종교 이슈가 없어요. 막 이슬람하고 뭐 이렇게 전쟁을 하고 막 그런 이슈가 없어요. 네. 한국은 굉장히 선량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교육률도 높고, 한국 사람 같은 데가 별로 없어요. 특히 한국 사람은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런 민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저는 무지한 포텐셜이 있다. 이미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미 인터넷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하죠. 네. 그리고 그런 교통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잖아요. KTX도 있고, 지하철도 너무 잘 돼 있고, 버스도 너무 잘 돼 있고. 너무 놀라운 게, 그런데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 말 많이 쓰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지 않다. 흑수저라고 그래서 자꾸 매스컴에서 나오죠. 뭐 흑수저기 때문에 뭐 기회가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다만 생각을 바꿔야 되죠. 내가 부자 되고 싶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런 사교육비 쓴다든가 그런 바보 같은 돈을 투자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좁은 시야의 재테크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 좁은 시야의 재테크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돈 버는 수단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A라는 주식을 사서 한 6개월이나 3개월이나 해서 뭐 20% 벌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20% 벌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요, 삼성전자 예를 들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블루칩 예를 들어도, 10년 전에, 15년 전에 사갖고 가만히 있었더니, 뭐 20배가 됐네? 10배가 됐네?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라는 거고, 복리의 마법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 성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많은 부자들, 특히 재벌들 부자들 왜 부자죠?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부자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결국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주식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서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변동성하고 리스크를 구별을 못 해요.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착각하죠. 변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이 변화하는 건데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리스크는 20년 기다렸더니 회사가 없어지더라. 그거는 이제 리스크죠, 그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식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아니면 공부하기 싫으면 펀드를 사는 거고, 그런 그거는 너무 그거 하나 가지고 주식 투자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변동성을 리스크하고 착각해서 그런 거죠. 대표님은 뭐 워낙 자주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자녀를 자본가가 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싶으냐.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들이 어떤 라이프를 살고 싶게 하느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라이프를 다 살기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누가 더 돈을 벌죠? 자본가. 자본가가 벌죠. 그죠? 노동자는 돈을 못 벌죠. 네. 그래서 자본가가 되게 노력을 해라. 자본가라는 거는 이제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게 이제 저는 제일 하라는 게 창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40% 50% 대학생들이 창업을 한다고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 숫자가 일본하고 한국만 유일하게 5% 6%밖에 안 돼요. 그 대부분의 사람 학생들이 창업하고 싶은 거를 자꾸 좌절시키는 이유가 자꾸 그런 식의 매스컴이나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위험하다. 그리고 부모가 반대한다. 안정적인 거 택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전염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러고 그냥 모든 돈을 써갖고 시험 보는데 그 낭비를 하고 그게 이제 사회적인 전반적 분위기가 된 거죠. 저는 그 반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국처럼 창업하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똑똑한 학생들이 전부 창업하기 싫어하잖아요. 너무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본가라는 말 자체가 되게 그 엄청난 부자들을 뜻하는 단어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자본가가 된다? 그리고 자본가는 하여튼 돈이 많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자본가라는 단어가. 근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자본가는 그냥 어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본가가 되는 건가요? 주식을 한 주 사는 순간 내가 자본가가 되는 거죠. 내가 동업을 누군가 한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큰 회사들은 이 종업원들도 너도 자본가가 돼야 된다. 우리 종업원들도 부자가 돼야 된다. 경제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스탁 옵션을 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 주식이 100불이면 80불에 살 권리를 주잖아요. 네. 그 이유예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일하는 노동자지만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자본가가 되는 거니까 나는 자본가가 되거나 노동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는 거는 지금 잘못 생각한 거거든요.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이지만 내가 시간과 노동을 제공하면서 돈을 받는 거는 노동자죠. 그래서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순간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그 노사 분규가 사라진 이유가 그겁니다. 회사가 주식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부터 되거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주식에 들어오면서 다 주식 투자를 당연시 여기게 되면서 미국의 중산층이 늘어나게 됐고 또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게 됐고 선순환이 된 거죠. 일본은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갔고 또 개인들이 주식에 대해서 혐오를 하게 됐고요. 일본에는 더합니다. 일본은 주식에 대한 거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이 계속 그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거죠. 대표님은 우리 여러 차례 그 황금알 낳는 거위를 표현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가 황금알 거위고 그걸 왜 죽이면 안 되는지. 그거죠. 예를 들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계속 이제 그 거위를 기르는 사람은 네. 이제 그 황금알을 황금을 낳잖아요, 거위가. 네. 그러면 나는 그 거위를 소유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쵸? 계속 나으니까. 네. 그래서 거위를 한 마리 기르던 걸 두 마리 기르고, 세 마리 기르고. 그러면 이제 내가 계속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거위를 죽이죠. 그렇죠. 이게 쉽게 팔아먹든가. 그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 거위 살 돈을 계속 만들어라. 그래서 한 마리 길러 걸 두 마리 길러라. 근데 그 거위 살 돈을 해외 여행을 간다든가, 거위 살 돈을 무슨 신발을 몇백만 원짜리 산다든가, 거위 살 돈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외제차를 산다든가.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게 거위 살 돈이다. 거위를 길러라. 10마리 기를 걸 20마리 기르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다르게 표현하면 주식을 산 사람은 거위를 산 사람이죠. 근데 그 기업이 잘 돼서 나중에 나한테 배당도 많이 할 거고 또 그 회사 가치가 늘어날 거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소비하면 돈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위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돈을 자꾸 쓰지 않고 모아서 투자를 해서 자꾸 뭔가 생산을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거위를 산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네. 대표님 이제 물론 이제 펀드 운용을 하는 회사 대표님이시니까 펀드와 주식 어떤 게 더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하거나 혹은 수익률 면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이걸 좀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펀드가 더 좋다, 주식이 더 좋다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 주식을 잘 골라서 투자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건데 모든 사람을 대변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이제 펀드의 장점이 있고 주식의 장점이 있죠. 펀드의 장점은 작은 돈으로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10,0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5,000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5,000원을 하더라도 분산이 골고루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주식할 때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식은 장점은 이제 그 수수료가 없겠죠. 펀드에 내는 수수료. 대신에 이제 분산하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 주를 사더라도 몇만 원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오늘 10,000원 투자하고 싶은데 살 수가 없고 또 여러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개 다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잘 아는 주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차 회사에서 일하는데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하루에 10,000원, 뭐 20,000원씩 투자하고 싶은 거는 저는 펀드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연금저축펀드 저번에 나와서 얘기했죠.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거 먼저 해라. 네. 그 마침 말씀하셨으니까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네. 저도 이제 다른 분 그 인터뷰를 하면서 연금저축보험과 펀드와의 차이를 좀 알게 됐는데 이게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연금저축보험을 드신 분도 자기는 이제 연금저축펀드에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세금 공제되는 것 때문에. 근데 결과물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연금저축보험하고 연금저축펀드의 결정적인 차이는 수수료가 월등하게 그 펀드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 수익률은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보험을 드는 이유는 이제 원금 보장을 한다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거는 기간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연금저축펀드는 원금 보장을 하지 않죠. 대신에 당연히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금저축보험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달을 돈이 없어서 그 약속한 거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 세제 혜택이 없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연금저축펀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하다가 내가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 있거나 돈이 쓸 때가 있어서 투자 안 하더라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런 몇 가지 있어서 저는 연금저축펀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새는 옮기는 게 굉장히 쉬워요. 아, 그래요? 네, 옛날에는 양쪽 기관에 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비대면으로 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나 옮기고 싶다 느낌 들면은 그걸로 끝나요. 아, 네. 대표님은 항상 지금 요새 그 한국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30% 오르고 막 이랬지만 한국은 뭐 그대로잖아요. 얼마 안 오르고 연말에 잠깐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실망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 한국 주식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 대표님은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 국민연금의 어떤 그다음에 퇴직연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거든요. 네네. 정말 그런 것들이 제대로만 써지면 우리 시장이 커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한국 주식은요, 싸요.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싸고요. 근데 저는 하나 대묻고 싶은 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 대묻고 싶은 게, 아니, 제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에서 주식 투자하세요?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뭘 걱정해요? 한국 주식 안 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뭐 한국 주식이 안 좋다고 막 그러는데, 그럼 본인 투자하세요? 그러면 안 한대요. 그러면 왜,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 안 하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어요?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40%, 50%, 호주도 40%, 50%가 주식 비중이에요, 퇴직연금에. 근데 한국에서는 자기 퇴직연금이 어디 들어갔는지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 DB형이에요. 그 다음에 DC형도 주식 비중이 1%, 2%밖에 안 돼요. DB형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Defined Benefit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옛날 퇴직연금이죠. 아, 옛날에. 퇴직연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그 월급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월급을 그러니까 내가 회사 그만둘 당시에 그다음에 근무 연한을 곱해서 그 돈을 월급을 주는 겁니다. 우리 그래 적립해놨다가 예. 한 번에 주는. 그렇죠. 근데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그래서요. 1년마다 정산을 해요.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줘요. 대신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는 DC형을 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자유롭게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더 빠르게 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DB형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월급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월급이 뭐 300만 원인데 내가 이 회사에서 그만둘 때는 뭐 3천만 원이 될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DB형이 더 나아 보일 수는 있죠. 그게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임금 피크제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DC형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DC형입니다. 예. 그러면 좀 전에 퇴직연금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 퇴직연금이 주식을 매입하는 비율이 너무 비중이 낮다라고 아까 그렇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요? 4, 50% 되죠. 그럼 왜 한국의 그 퇴직연금에서는 한국 주식을 이렇게 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주식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죠. 전문가들도 그 위에 정책 당국자들부터. 대부분 그렇죠. 주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옛날에는 국민연금이 주식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했었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게 불과 한 20년 전에 그랬어요. 그만큼 주식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는 특히 이제 옛날에 교육받으신 분들은 주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우리가 개인들이 주식 퇴직연금을 선택하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연금저축펀드 예. 이거를 선택할 때 나는 주식형으로 해야 된다. 이거 선택을 그것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령에 따라 좀 틀리죠. 연령에 따라 주식 비중을 얼마큼 할 거냐. 그걸 본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그렇죠. 주식형 펀드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 아니면 혼합형도 있고 그런데 저는 주식형 비중을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는 게 주식 비중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50이다 그러면 내 재산의 50%가 주식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식형 펀드나. 그렇군요. 우리 이제 예전에 대표님하고 말씀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그 헤지펀드에서 일하는 그 애널리스트 그 어머니가 한국에 이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대표님한테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렸었을 때 대표님은 미국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는 게 낫다 이야기하셨던. 근데 이제 그분이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제 저희 방송에도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했었는데 미국 시장 헤지펀드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해주고. 근데 이제 분도 그 이름이 스텔라인데 그 스텔라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국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북한과의 문제, 정치적 문제, 그 전쟁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하나는 지배구조 문제. 그래서 너무나 주주를 위한 그 정책들이 잘 안 나오는. 이것 때문에 뭔가 선입견이 생기면서 투자를 조금 꺼려한다, 외국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이게 바뀔 수는 없나요?
아니, 저는 이제 그 북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그 기업 지배 구조가 좀 심각하죠. 예.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주식이 싸요. 그게 다 옛날에 20년 전에 한국 주식을 보면 숫자를 못 믿었잖아요. 네. 예, 그 분식을 하도 많이 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요. 감옥에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숫자에 대해서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발전됐고, 최근에 또 그 법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 여성이 이제 사회이사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그런 거 굉장히 큰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이 생기게 되고, 근데 또 다시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예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 안 하기 때문에 기업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관심 있죠. 그러면 왜 배당을 많이 안 해주냐. 그래서 이거는 같이 물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최근에 제가 그런 뉴스를 봤는데 빅숏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아, 예, 네. 예. 거기에 이제 배경이 되는 인물이 한국 주식이 싸다고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사람 얘기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한국 주식 너무 싸다. 예. 그러니까 그 스텔라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은 주식들이 이렇게 싼데 왜 이런 가격밖에 못 받느냐. 네, 이거에 대해 그래서 되게 한국 주식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외국인들도 그런 생각을 아마 다 갖고 있는데 뭔가 이제 말씀하신 지배구조라든가 뭔가만 좀 네네. 풀려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지금 한국 주식은 제가 여러 매체에서 얘기했는데 폭발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의 401k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퇴직연금이 그 월급의 10%가 꾸준하게 그 주시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기업이 생기게 되고 부가 창출이 됐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연금저축 펀드도 연금저축 보험으로 대부분 갖고 있고, 그게 한 110에서 120조가 지금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대부분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게 한 2, 300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00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교육비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20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엄청나게 부자 나라예요. 지금은. 그리고 부채 비율이 40%밖에 안 돼요, 한국이. 근데 일본은 지금 250%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다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구나, 투자해야지. 그리고 길게 보는 거고, 5%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고요. 오래 기다리면 돈 벌게 돼 있다. 그건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국 경제 좋다.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 희망이 많다. 실제로 많고요. 네. 그리고 소확행이라든가 이런 헬조선 이런 부정적인 거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처럼 이렇게 희망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무언가 이 잘못된 교육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믿게 되거든요. 나쁘다 하게 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쓴 이유도 그거예요. 한국은 엄청나게 포텐셜이 있는 나라다. 그 몇 년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그 한국에 대한 리포트를 쓴 게 있거든요. 거기서 한국의 경쟁력이 통일에 대해서 제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미국 다음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 한국을 비하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신기해요. 자기는 주식 투자 안 하면서 주식이 안 좋다고 얘기하고. 맞아.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리고 잘못된 금융 지식을 대부분 갖고 있고. 근데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방향을 바꿔야 되고 미국의 유태인같이 생각하자. 유태인들은 왜 부자가 됐을까? 간단해요. 복리를 가장 잘 이용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돈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돈의 귀중함을 가르쳐주고 제가 그 책에도 썼지만은 저는 미국에 살 때 유태인 동네에 살았거든요. 네. 근데 유태인 동네 사는데요. 엄청나요. 이 사람들의 그게 일단 애를 막 5명, 6명씩 낳아요. 많이 났네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아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애들도 다 행복해요.
근데 결국은 돈이에요.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킬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애들한테 절대로 돈을 그냥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동네에 사는 그 여자분인데 저한테 자기가 어떻게 그 아이들 교육을 시키냐 했더니 그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러면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뭐 정원을 깎는다든가 그런 걸 깎으면 그때마다 돈을 얼마씩 주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게임기 사러 같이 가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결국은 중요하네요. 굉장히, 생각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표님 책에서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를 이제 언급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면은 이제 첫 번째 그 자기 자신의 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들어라. 이게 왜 만들어야 되나요? 저는요, 이제 경제 독립, 뭐 부자가 되는 거 다 비슷한 얘기잖아요. 네. 돈으로부터 자유롭자, 뭐 이런 사실 똑같은 컨셉인데 저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 financial freedom이라는 얘기도 하고 financial fitness라는 말을 써요. 미국에서. 그 피트니스가 뭐냐면 워크아웃 하는 거잖아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몸을 건강하게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몸을 가꿔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그러면 체육관에 가잖아요.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그 인바디라고 하나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맞습니다. 내 상태를 그래서 체크하는 내가 네. 전반적인 육체가 어떻게 돼 있나, 네. 뭐 예를 들어서 근육이 얼마큼이고 뭐 얼마큼 페이시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financial fitness, 경제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단은 내 자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봐야 된다. 내가 빚이 얼마가 돼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순자산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그 다음에 부채를 빼고 나서 지금 재산이 얼마큼 되는지. 지금은 대부분 마이너스인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보통 네. 카드로 돌려막기 하는 분들이 그렇죠. 의외로 직장인들 가운데 그게 많더라고요. 이제 복리를 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이자 갚다가. 그렇죠. 갈수록 가난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희망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지금은 상관없다. 지금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지금부터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이제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고 일단은 자기가 그걸 알아야 된다. 내 재산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내가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경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숫자가 점점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말씀을 네. 하시는데 네. 어떤 목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얼마가 있어야 되지?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가 60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노후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이 필요할까? 그래서 4% 룰이라는 게 있어요. 대강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게 내가 모은 자산의 4%가 내 1년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이다 그러면 4천만 원이 내 1년 생활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60이 될 때 10억이 있어야 되겠구나. 20억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매년 그렇게 써나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원금이 안 까져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거 구체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사교육비 쓰는 거 미친 짓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왜냐면 나중에 돈 모을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모은 자산이 뭐 100만 원도 안 된다. 근데 내가 100만 원씩 사교육비를 쓴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목표는 얼마 정도 있어야 우리가 노후 준비 된다.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 많이 도움이 되죠. 이게 내가 막연하게 제가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왜 이렇게 돈이 없냐. 그렇게 물어보면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난 열심히 일했고, 근면했고, 우리 애들한테도 할 만큼 했고, 네. 과외비도 다 써줬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나는 편안한 라이프를 살아야 되겠죠.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막연했네요. 막연했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본인이 은퇴하는 그 시점부터 매년 얼마의 돈을 써나갈지 그거를 이제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4%가 굉장히 좋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 모으면 4% 4천만 원이 내 1년 생활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생활 수준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더 낮은 수준이 있을 거고 또 부부라면은 그 부부도 우리가 이제 의논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자비 없을 텐데 그때 우리가 얼마큼 모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부부 말씀하셨으니까 한쪽 배우자가 대표님의 생각과 그 같은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상대편 배우자가 동의를 안 해주거나 반대를 하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부부 갈등이 심해지고 엄청나게 싸우죠. 특히 이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남처럼 시키고 싶은 맞아요. 예. 이런 가정 내 갈등은 어떻게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아니면 우리 남편 좀 교육시켜 주세요. 그러면 근데 대부분의 케이스 오셔서 강연 듣고 하면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이 비슷해야 되고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그 의논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와이프께서 주식에 대한 잘못된 그거를 그 아주 고질적으로 그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주식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던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주식으로 망했다는 그런 경험을 했다든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완강하죠. 네. 잘못된 이제 금융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대요. 젊은 부부들 중에 자녀 때문에 돈이 교육시키고 막 이렇게 비용 들어가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하니 아예 자녀를 안 낳겠다. 그래서 그냥 그 아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도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이를 갖고 있음으로써 그 즐거움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한갓 그런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건 슬픈 얘기죠. 아이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자라게 하고 또 조금이라도 투자하게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 다 부자가 될 텐데 그게 지극히 잘못된 금융 지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비에 대한 확고한 그 쓰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만 쓴다면 그렇죠. 예, 뭐다 문제 그렇죠. 없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고 유태인들은 13살부터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지금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1살 때부터 투자하기. 그래서 저희가 그 1살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한테 저희가 옷을 선물해요. 경제 독립이라는 옷을. 그리고 그 엄청나게 부자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거는 지극히 모순된 생각이죠. 네. 그러면 대표님은 또 이렇게 전문가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거예요. 다 금융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우리 일반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그 잘못된 생각을 나는 전문가가 될 수 없다고 미리 판정을 해버려요. 나는 금융 몰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닌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TV에 나와서 막 주식을 짧은 기간 때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제가 볼 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하고 어떤 주식을 의논한다든가 IBM을 의논한다든가 다 전문가예요. 그 핵심은 똑같거든요.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 건가 적게 벌 건가 결국은 철학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 흥미를 갖고 왔을 때부터 지금 워런 버핏이 갑자기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배운 게 아니거든요. 어려서부터 혼자. 예, 즐거운 거거든요.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부자들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금융이나 투자나 이런 거는 몇 가지 프린시플이 있죠. 그 철학적인 거. 일찍 시작해라. 그리고 오랫동안 투자해라. 그리고 샀다 팔았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부해라. 이제 공부라는 게 무슨 이거 차트를 공부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회사의 대처도 읽어보고, 또 그런 그 회사 경영진에 대한 것도 알아보고, 그게 전문가라고 보는 거죠. 스스로 우리가 공부하고 금융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처럼 생각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다 전문가가 된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도 다 다르잖아요. 나는, 정말로 일찍 은퇴하고 싶다.
네. 그러면 더 아끼고 더 투자하는 걸 하는 거고, 뭐 그냥 좀 그보다 좀 덜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누구한테 내가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막그 TV에 나오는 분들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뭐 감을 잡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좀 그 참고는 하지만 결국 자기가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난 전문 투자가가 아닌데 내가 그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불리하지 않느냐. 맞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가장 그런 게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유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어떤 경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분쟁이 붙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안 좋을 거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살 기회인데 왜 팔으라 그러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나름대로 내가 철학을 갖고 있으면 그런데 흔들리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중국이 사람들이 갑자기 여행을 안 온다. 그러면은 막 거기 연관된 주식들이 막 폭락을 한다든가. 네. 또 아니면 더 심한 거는 이제 테마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진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주식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정보는 모르는 게 낫죠. 그걸 정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보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로 금융 문명의 아주 끝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는 행위 자체를 대표님은 도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도박이죠. 도박이고 말고요. 투자가 아니라? 투자가 아니죠. 네. 예. 대표님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부자가 된다. 난 부자가 될 수 있다. 자신감? 난 될 수 있다? 아니, 저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도 흑수저였어요.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저 많은 차가 있고 저 많은 집이 있는데 내 건 하나도 없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죠. 미국에 있을 때. 너무 힘드니까. 네. 왜냐면 제가 학교도 다 내 돈으로 다녔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미국에서 대학교 다니실 때요? 그럼요. 저는 미국은 그런 도움을 잘 못 받아요. 부모님이나 이런 데들 대부분 돈에 쪼달리죠. 근데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금융에 대한 시스템을 가르쳐 주고 투자를 강제로 하게 하고 그다음에 노후 준비를 하라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하고 보니까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 부의 가치가 늘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저런 라이프를 살다가는 나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텐데 왜 저렇게 돈을 함부로 쓸까? 왜 사교육비로 쓸까? 왜 자동차를 저렇게 비싼 자동차를 살까?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결국은 지금 한국이 직면한 문제가 결국은 경제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일본이 겪은 거를 그대로 겪잖아요. 금융에 대한 잘못된 편견,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가난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복리를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 투자라는 거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모든 게 다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된 조합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거기 사교육비에 다 써버리고 돈이 없는데 돈이 일해야 될 돈을 다 써버리고 돈이 일하는 거를 이해하지 못했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교육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돈을 가르쳐주고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가르쳐주고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지금부터 다 노후 준비해야 된다. 그럼 다 부자 될 수 있다. 그 희망이잖아요. 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은 엄청나게 큰 부자 나라예요, 이미. 근데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각한 문제죠. 그래 그걸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요. TV 같은 데서 보면 대부분 먹방이나 놀러 가자고 하는 거나 네. 그 다음에
제가 저기 되게 신기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좀 안타까웠는데 노 준비하는 방법. 어떤 전문가 나오셔서 노 준비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주식 투자 안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구나. 조니 대표님의 적인데요. 아니요, 그분을 제가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그분도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일단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면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그럼요. 환경이 바뀔 수 있다라는 자신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그렇게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고 싶어라.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 바꾸면 부자 된다. 그러니까 아까 사교육비 끊고요. 그 돈으로 아이들 주식 사주는 게 100배 난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거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게 되면 그동안은 빚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네. 그 빚은 무조건 갚아야 되죠. 근데 이제 빚도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빚을 먼저 갚아라. 그러면 이제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면 라이프 스타일은 저절로 변한다고 보는 거죠. 좋은 빚은 뭔가요? 좋은 빚은 내가 이제 빚을 갚아 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재산이 불어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집 살 그 때. 무거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빚을 갚아주면서 점점 그 집이 내 거가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소비를 위한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크레딧 카드는 거의 안 써요. 저 체크 카드만 쓰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게 내 재산을 가장 빨리 없애는 거거든요. 참 그게 많은 분들이 그 돈을 모으려면 크레디트 카드를 신용카드를 없애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참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걸 그게 네. 그게 이제 얼마큼 부자가 되고 싶으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소비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요. 소비 안 하면 경제가 죽지 않느냐. 네. 1년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비를 안 한 돈이 투자가 되면 나중에 더 큰 소비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그거 여러분들 소비 안 하시더라도 경제 죽지 않는다. 네. 네, 하여튼 지금 이제까지 말씀하신 존니 대표님의 그 말씀대로 하다 보면 이 책 제목처럼 그러니까 부자 되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다. 100% 저는 확신합니다. 안 되면 뭐 항의 이렇게 전화 드려도 되죠? 그래요. 근데 한 20년 기다리셔야 돼요. 20년 후에 연락드리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자신감을 갖고 근데 전제 조건은 이제 사교육비 없앴다는 전제 조건. 예,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그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습관을 고쳐나가는 거, 그리고 투자를 하는 거, 오랫동안 이런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대표님 또 이렇게 좋은 책을 내셔가지고 대표님은 이렇게 한국의 뭐라 그럴까 정말 금융 문명을 깨트리기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너무너무 생각을 바꿔주고 싶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이 힘들죠. 생각만 보통 하지. 네. 근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악플이 많다가 요새는 선플이 많아진 것도 이제 사람들이 설득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맞구나, 나도 부자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그다음에 제가 한 마디 더 네네. 말하는데요. 그 제가 청와대에 청원했거든요. 아, 네, 참 그러셨죠. 그래서 보니까 20만 명이 넘어야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시작한 지 한 이제 3일째인데 3천 명 정도 했는데 이제 초등 고등학교에서 금융교육 시키기 제가 청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좀 꼭 눌러주시고 제목이 뭐죠? 제목이 초등고등학교 네. 경제 금융교육 의무화. 의무화. 네. 그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정부에서 한 가지 고민할 게 가르칠 선생님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제가 그래서 그 금융기관에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네.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가 금융 강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강연을 듣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선생님들한테 강연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다고. 진짜 은퇴하신 분들 금융기관 쪽에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의 어떤 그 일자리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조금 뭐 윈윈할 수 있는 뭔가 있겠네요. 그렇죠. 정부에서 그리고 생각만 그렇죠. 바꾸면. 한국의 금융 문맹률이 세계에서 1, 2등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이 더 선진국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거죠.
금융이 후진해 갖고선 다음 레벨로 못 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 방송 내용 댓글 가운데 고정으로 해가지고 달아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청와대 꼭 부탁드립니다. 민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번에 책 나온 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으로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